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설명하고 사진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제가 넙스는 스플라인으로 이루어진 거고, 이 스플라인이 옛날에 곡선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무게추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이 추들이 스플라인입니다. 더 옛날에는 공중에 매달아서 그렇게 공중에 추를 매달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최근에 쓰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넙스에 가져오게 되면은 얘네들이 포인트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넙스에서 NURBS라고 쓰는 넙스에서 맨 마지막 스플라인, 그게 이제 이 스플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예도 있죠? 여기 이런 식으로. 그것이 스플라인입니다. 넙스는 수학 기반이에요. 그래갖고 넙스는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이 방정식이 그 넙스 커브를 구성하는 방정식인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이해한 바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 하나를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미대생 그리고 디자인 대학교 학생들은 수학에 대해서 배우지 놓잖아요. 한 고등학교 들어와서부터 수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이렇게 좌표계에서 직선으로 표현되는 거는 1차 함수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리빌드를 해보면요. 여기 2의 1. 이거는 바꾸기 전 현재고, 이건 어떻게 바꿀 거냐는 입력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포인트가 두 개,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끝에 두 개가 있고, 디그리는 차수입니다. 그래서 1차 함수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차 함수, 여기 원을 그린다고 치면은 이거는 8차 8개의 포인트를 가진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곡선을 그릴 경우에 이것은 포인트 4개를 가진 3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커브라고 말할 때, 가장 단순한 커브라고 얘기할 때 차수보다 포인트가 딱 하나 더 많은 게 가장 이상적인 가장 간략화된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간략화된 커브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익스트루드를 하면요. 인테리어 커브가 혹은 아이소 커브가 이렇게 하나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당연히 하나만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만 나오죠? 근데 얘는 아까 봤듯이 2개에 8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인테리어 커브가 여기는 하나였지만 여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더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방정식으로 돌아오면요. 1, 2, 3차 함수로 표현되지 못하는 것들을 이 라이노에서는 이 너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번에는 여기에 포인트를 4개의 3차로 그렸는데 여기는 포인트를 6개의 3차로 그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인테리어 커브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뭘로 잡히냐면요. 여기에 노트라는 그게 있는데 이곳에서 노트로 잡히고 또 여기서 또 다시 노트로 잡힙니다. 여기서는 노트로 잡히지 않죠.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에 이 방정식이 설명하는 거는 1, 2, 3차로 그릴 수 없는 커브들을 노트라는 개념을 추가해 갖고 3차지만 그릴 수 있게 하는 방정식이라고 대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커브들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어떤 작업자들의 데이터를 가끔 보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네, 이러한 커브를 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할 때가 있는데요.
엑스트루드나 면을 만들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인테리어 커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트림을 또 해요. 이 다음에 만들어지는 면이 과연 인테리어 커브가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인테리어 커브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면을 가장 단순화하고 싶지만 그것에서 단순화하는 방법이나 의도적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면은 그 인테리어 커브의 개수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면을 만들게 되면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컨트롤 포인트 개수를 보면은 여기는 18개의 3차였는데 여기는 이제 24개의 3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넙스는 수학입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을 이 커브를 그리는 거를 표현하는데 6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평면에 그려놨었습니다. 근데 이건 3차원에 다시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프로젝트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한 커브는 이 면 위에, 평면이 아닌 이 면 위에 잘 따라가는 커브. 그러니까 이 이 곡선의 포인트 개수를 만족하는 커브를 이쪽에서 투영한 커브와 만나는 커브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브의 포인트 개수만큼 해가지고는 이, 이 프로젝트된 면이나 트림된 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그 적은 개수로 똑같이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개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관리해주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그래갖고 만약에 이런 커브를 그리게 될 때는 완벽히 이거와 똑같은 커브를 그려야 할 경우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컨트롤 포인트를 갖는 것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오차 범위가 그렇게 조금 작지 않다면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좀 줄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이 공차 차이 값이 여기가 가장 큰 곳이 표현되는데 여기가 지금 0.6까지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네, 이 정도면 저는 제품 디자인 하는데 큰 그 오차범위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만약에 역설계다라면은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기는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리빌드를 해서 면을 만들게 되면요. 반대쪽으로 그려볼게요. 네, 이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인테리어 커브 개수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의도하는 커브가 나오는 정도라면은 제 생각에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면의 개수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인터셉트 되는 라인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트림에서 이 방향으로 면을 뽑는 거는 또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도면이나 이런 기준이 있다면요. 근데 도면이나 이런 기준이 없다면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비슷한 서피스를 만듭니다. 네, 얼추 만들었다고 치죠. 그리고 이것을 구태여 트림된 라인에서 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면을 집어넣고 여기를 그냥 인터섹트 되는 라인을 트림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차 범위 내에 너무 큰 오차, 자기가 생각한 스케치나 디자인에 너무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다시금 컨트롤 포인트 개수를 늘려줄 필요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제품 디자인에
가장 가장 이상적인 서페이스를 만들어줄 때는 사실 가장 단순화된 서페이스가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인테리어 커브들이 많은 거는 아까 보셨듯이 이 방정식에 이 노트가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노트가 여기죠? 노트가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길이가 길어지고 컴퓨터가 연산할 것들이 계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을 갖는 것과 이 면을 갖는 것의 데이터 크기 차이는 납니다. 대부분 이렇게 인테리어 커브를 하나 혹은 두 개 그렇게 해서 면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면이 단순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디테일도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는 것은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최적화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인테리어 커브가 너무 많은 서피스들은 필렛도 종종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옵셋 서피스 할 때도 큰 문제를 많이 가져오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걸 켰을 때 이 간격이 너무 촘촘하면요. 이 노멀 방향으로 옵셋 됐을 때 이게 서로 교차돼 버려요. 그러면 면이 아마 빌드가 안 될 겁니다. 옵셋에서 빌드가 안 되거나 빌드했을 때 면이 이상한 면이 생기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면을 가장 단순하게 뽑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알려드릴 것이 있다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면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면의 방향을 왜 가지고 있고 어느 때에 쓸 수 있는지. 그래서 한 예를 들으면요. 여기에 만약에 부의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교차되어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교차되어 있을 때 이 면의 방향이 이 불린을 쓴다고 쳐봐요. 불린 디프런트를 쓴다고 쳤을 때 여기서 얘를 빼면요. 이런 식으로 빠져요. 왜냐하면 불린 디퍼런트는 이 노멀 뒷면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뒷면 쪽에 있는 면을 날려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플립되어 있다고 치면요. 얘가 블렌 디퍼런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가끔 이렇게 면을 이렇게 솔리드 대 솔리드로 하는 것도 되지만 솔리드 대 면으로 이렇게 블린 디퍼런트를 작업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세팅할 때 이거 뒷면이 어느 쪽인지 알면 이제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게 앞면인지 뒷면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제품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둘을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한쪽은 클릭하고 다른 한쪽은 그냥 둡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드래프트 앵글에 대해서 900값을 사출 900값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툴이 있어요. 드래프트 앵글 애널라이시스라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만약에 같은 면인 녀석이라고 해보죠. 한 면 안에 있는 녀석이라고 해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의 면 방향들을 맞춰줬을 때 비로소 이제 이 녀석의 900값 때 문제가 언더컷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 분석을 하거나 아까처럼 이 불리언 디퍼런트를 쓸 때 이 면의 방향이 조금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